그다음에 제가 임의규정과 관련해서요. 이제 어디까지를 좀 신경을 써둬야 되냐 그러면은 시험에서 아까 강행규정이 들어준 지상물로서 조건보다도 한 서너 배는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이 임의규정 중에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있어요. 이게 이제 물권인 지상권이나 전세권하고 차이점이야. 만약에 전세권자 같으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빌려 쓰는 전세권자나 빌려주는 설정자가 경제적으로 대등한 취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리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선 의무가 전세권 설정자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경우는 거꾸로 강자고 약자다 보니까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어요. 다시 하게요. 거기 물권법 저 뒤쪽에 용익물권, 담보물권 올려놓은 거는 꼭 동영상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말들 빨빨 하더라니까. 수선 의무가 이제 임대인에게 있다고 말이요. 근데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수리비를 지출해서 요 건물 수리를 했다. 요 수리비 같은 거를 오늘 점유권 공부할 때 필요비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임차인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626조에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 조항인데 나중에 이제 법조문 숫자도 한번 머리에 남을 정도로 이제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상환 청구를 해요. 근데 이 경우도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런 특약을 맺었다 그 말은 임대인이 끊임없이 임차인한테 시달렸어요. 뭐 비용 자기가 지출해놓고 상환해달라 청구하니까 나 그동안 골머리 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벗어나보자 해서 흔히 말하는 다음 것들은 특약을 맺었다 그 말은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특약을 딱 맺었다. 비용 상환 청구 안 하겠다. 특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것도 민법 626조를 위반을 했는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수 학자들 우리 판례가 임의규정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예에 들어준 지상매수 청구권은 성성에서 있는 건물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에요. 사회 공익적인 때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조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여기 유익비 상환청구권, 필요비 상환청구권 이런 거는 사회 공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내부 문제에 불과하죠. 해서 이거는 사회 질서라든가 선량한 봉사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본다 이런 취지야. 그러면 이 특약은 임의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니까 이 특약에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 지출했다 하더라도 비용 상환 청구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우리 시험제 여기까지를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시중 중개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요거는 이제 원래는 중개업자들 직접 이제 자필로 쓰고 계약 내용이 다 특약 같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안 되니까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해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내용이 쭉 쓰여 있고 그다음 특약까지도 인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원상복구 약정에 관해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 가백에 명도하게 한다. 흔히 말하는 원상복구 약정이 인쇄가 되었다는 거. 근데 이 원상복구 약정에 관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는가. 원상으로 복구해서 나중에 들어온다 그 말은 내가 이 건물에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뭐 하겠다. 상환받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취지도 내포됐다는 거야. 그래서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내포된 걸로 해석을 해버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원상복구 약정 인쇄된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이 사인을 해버리면 결론 비용 상환 청구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뭐냐. 다시 오늘 지금 5번째부터 하게요. 동영상 좀 보셔요. 그 물건부 뒤쪽에. 저번에 점유권에서 제가 그 말이 잠깐 나왔지만 이 비용 상환 조건 나오면 기계처럼 시험에서 묻는 것이 유치권 문제라고 말이에요.
기계처럼 유치권을 물어봐.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점유권에서도 이 말이 잠깐 나왔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비용은 상환 안 해주면서 건물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당연히 이렇게 개길수 땅으로 네가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하겠다. 건물을 계속 유치함으로써 차무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유치권 거래요. 차무자로부터 차무 변제 받을 때까지 차무자 소유의 물건을 채권자에 유치해 놓는 권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비용상환 조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민법 책 읽다 보면 비용상환 구조 뜨면 유치권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제를 했단 말이야. 지금 실무상으로 원상복구 약정이 기재된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임차인은 비용상환 조건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당연히 유치권 행사 못할 것이고 이유는 뭐냐?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내포됐고 민법 626조 임의규정이니까 요 특약은 유효가 돼버려. 그럼 비용상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일이 없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딱 하라고 말이야. 다시 6번째 부탁이요. 동영상 꼭 보세요. 물권법, 유치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좀 보시라고. 여기까지를 시험에서 반복 출제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 다음 저로 돌아가서 이제 그 3번에 쓰였는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 단속규정 두 개로 나눈다. 요거는 그 책에 쓰였는 것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데 책에 쓰였는 부분이 먼저 지금 여기서도 또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교재를 보면 이 강행규정 중에는 다시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딱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강행규정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효력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은 무효이지만 문제는 밑에 거라고 말이야. 이것도 지금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지금 분류를 딱 했는데 이 단속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는 거야. 아까 우리는 강행규정 위반하는 거는 무효라고 공부를 했는데 우회권이 이해가 되는데 강행규정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서 이거는 유효라 그러니까 머리가 또 지끈지끈 쑤시는데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학자들서도 엄청나게 견해들이 있어요. 분류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는 데만도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사법고시 수준이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앉아있어서 한 명도 없다. 다 도망가버려. 따라서 우리 시험범위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가르쳐야 된다. 그 정도만 해도 공부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밑에 이 단속규정을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보라고 이렇게 이게 강행규정 속에 단속규정이 포함이 된다. 요거 위반한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거는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원래 모든 백성들 의무적 식당 다 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말이야. 또는 숙박업을 하고자 한다. 모든 백성들이 여간방 지 맘대로 열면 안 되지 않냐 말이야. 일단은 국민들이 식당 마음대로 못하고 여간방 마음대로 못 열도록 규제를 딱 한 다음에 일정한 요건 갖춘 자들에게는 그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죠. 이런 걸 공법 시간에 나오지만 허가라고 부를 거라 말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갑의 음식점 영업이나 숙박행위를 하려면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각각 요식업, 숙박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사의 관계니까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우리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란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판매를 했다. 또는 숙박행위를 했다. 요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걸 규율하는 것이 사법,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는 조금 전에 배운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계약에 해당이 될 거라고 말이야. 짜장면 있냐 묵어라 계약, 방이 있냐 있다 계약.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거는 답이 나와 있다 말이야. 이런 계약관계가 존재할 때 이게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을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니까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 판단해 줘야 된다면
여기까지는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면 갑의 행위를 분석을 해보면 갑은 행정법규를 위반하고서 식품임사 공정입법 이 규정은 개인과 국가 또는 공공역사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행정법규, 공법에 속하죠. 그래서 행정법규를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행정법규도 일종의 단속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국가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법들을 국민들이 안 지켜버리면, 만약에 임의규정을 해석을 해버리면, 법에는 허가받고 음식점 영업해라 했지만 이게 임의규정이면 허가 안 받고 영업 다 해버리죠. 그럼 행정목적 달성 못한다고. 따라서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정법규도 일종의 뭐에 해당이 된다? 강행규정. 그럼 다시 한번 번역한단 말이야. 갑은 행정법규, 강행법규를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을 했다 말. 이런 게 예컨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런 의미야. 그럼 유효니까 요 을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무는 부담을 하니까 거꾸로 식당 주인은 무허가로 음식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은 받지만 대신 당해 행정법규에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행정상의 제재, 단속은 받는다. 그래서 이런 행정법규를 명칭을 단속규정 이렇게 붙여놨다 그 말이야. 따라서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의 단어가 하나가 쓰였어요. 여러 규정 단속규정에서 두 번째 줄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로 3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 보면 단속규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금지법규로서 나와 있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행정법규도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무슨 규정으로 본다? 강행규정.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안 지키고 하게 되면 이 사법상 법률 유효고 대신 외에는 행정법규에 규정이 되는 제재는 받는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행정상의 제재란 말 꼭 쓰였는 거예요. 좀 풀어서 써놓으면 책 읽는 사람 이해하기 쉽겠지만 뭐 책 쓴 사람도 뭐 대충 쓰니까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단속규정 예가 나와 있죠. 거기 쓰여있는 예들이 싸그리 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먼저 판례 말고 뒤쪽 예들, 칠판에 예 들어준 거.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행위에 빠져있지만 무허가 숙박자 숙박행위,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이런 것들이 다 단속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래서 그거 외우지 말고 의미 파악해야 돼. 이런 의미야. 거기 써진 말은 이런 의미라고. 그 다음 판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판례가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다고 엊그저께도 또 가르쳐줬고 물권법 시간에도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지금 이 토지가 갑을병역으로 전전양도가 됐다. 그러면 등기도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 되는데 주로 투기 탈세 목적으로 중간자 등기를 상정을 해버리고 최초 양돈으로부터 최후 양순으로 등기가 건너뛰었다. 글자 그대로 중간자 등기 상정에 따라 중간 생략 등기. 근데 이거는 이제 투기 탈세 목적 정해지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그럼에도 하게 되면은 외우지 마라 그랬죠. 시험 안 나오니까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도 하는데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배웠다시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더라. 따라서 등기 건너뛰면 물론 3자 합의를 전제 요건을 하죠. 등기 건너뛰면 물권법이 유라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말. 그러면 한쪽에서는 투기 탈세 목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요 등기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형사처벌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게 되면 이게 유효로 보니까 논리적 모순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무슨 규정으로 해석하더라? 단속규정. 따라서 요거는 단속규정 위반했으니까 유효이되 대신 이 벌칙 규정에 따라서 얘네들은 처벌은 받는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고 그러다가 최근에 3년 전부터는 두 번째 사례가 시험에 나온다는데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이제 공법 시험은 아직 주택법은 안 배웠을 건데 주택법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거란 말이야. 예컨대 투기 과열지구 같은 거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으면 이걸 계속 전매하게 되면 투기가 조장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아마 최대 근데 정확한 10년까지 건데
투기일 과일주로 이런 경우는 나중에 공법 시간에 기간 같은 거 정확히 배우고 10년 이내에는 다시 전매해서는 안 된다. 전매기를 금지시키는 주택법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전매 금지 기간 내에 뭐 했다? 전매를 했다. 요게 뭐가 되냐? 요거 묻는 거야. 요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말할게.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이런 전매기를 금지를 시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벌칙 규정이 있어요. 처벌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하게 되면 사법상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주택법상 전매기 금지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 전매도 단속 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유효. 이렇게 정확히 깨우치세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주택법에서 이거 아마 가르쳐 줄 거야. 법규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는 또 남아있단 말이야. 이제 단속 규정은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 그 동그라미 2번에 예 들어준 것들 주로 나오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이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 기준이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또 논란이 생기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중개사 수준의 시험에서는 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위주로 나오니까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고 동그라미 1번 거기서 세 번째 줄에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 약정 찾았나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주식거래에 관한 또 거기다 또 온다는 치지 말고 그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말이야.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먼저 중개사법에서 이미 배웠으라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여기 저 판례가 변경이 됐다고 말이야. 판례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개사법에 이제 법정 수수로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개사법에 규정이 되는 법정 수수로 한도에 관한 규정이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옛날에는 90년대까지는 판례가 이걸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했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야. 갑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을 개업 공인 중개사, 줄여서 구차니까 중개업자, 정확히는 개업 공인 중개사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정수로 한도가 5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주기로 중개 계약 칠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러면 법정수수로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를 지불한 이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지라는 소리인데 옛날에는 중개사법 법정수수로 한도에 관한 규정을 판례가 단속 기준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이 규정, 이 약정은 단속 기준 위반한 거니까 유효가 돼버려. 그럼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800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돼. 다만 이 사람은 수수료를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중개사법의 규정에 있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단속 제재는 받겠지만 이렇게 해결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800을 다 받다 보니까 이 못된 버리장머리가 근절이 안 되더란 거야. 이 사람 일단 주어버리면 800 반환 못 받고 해서 이제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무슨 규정으로? 효력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법정수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불한 이 약정은 효력 규정 위반한 거니까 이제는 뭐로 돌아가고 거꾸로 무효로 돌아가고 단 주의할 것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뭔만 초과 부분만. 이제 800을 지불해버리면 초과 부분 300만 원에서만 다시 반환받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 아무 생각 두드려 외운 사람하고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공부한 사람하고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 나중에 결론은. 그 다음 거기에 두 번째 거는 이제 금방 할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토지거래 허가국 내에서 그날간 희장구조 구정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를 했다. 뭐로 봐요? 유동적 무효로 보죠? 무효잖아.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잖아. 효력 규정 위반하는 건 무효니까. 다만 주의할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자가 지금 이제 부동산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죠? 요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 옛날에 이제 공법 시간에 배웠다고 토지거래 허가자를 재작년까지는 요게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자가 규정이 돼 있었는데 재작년까지 그 공법 시간에 이제 배웠고 공법 시험에서 한 두 문제 나왔는데 요걸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률 10조로 넘어가 버렸다고 말할게. 토지거래 허가죠.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 지금은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잖아.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률 정확히는 11조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는 법률 11조인데 허가 받아라 이 규정이.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야. 허가 안 받고 매매하면 무효니까 유동기긴 하지만은.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말은. 공익법인은 마지막 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을 하려면은 원래 공익법인은 주로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이요. 대학 교수들은 연구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로 공익법인인데 그럼 이런 공익법인은 가급적이면 설립되면 오래 유지 존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의 경우는 오래도록 좋은 일을 하라고 그 재산 중에서 보통 이제 80% 정도를 기본 재산이다 그래서 함부로 처분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처분해버리면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교육부 장관, 주무관청이 교육부 장관이니까 교육부 장관은 허가를 받지 않냐고 기본 재산을 처분했다. 그럼 이 처분 행위가 뭐로 돌아가냐? 무효로. 그럼 무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그 이야기니까. 이제 이런 말 알아듣겠죠. 뭐 정리 딱 하고. 그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강행복 기반 효과에서 동그라미 1, 2번 반드시 정리 등록하고. 이제는 뒤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확정무효예요. 그러니까 추인이 불가능해.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표현들이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는 시험에 쏟아 나오고. 대리행위는 항상 유일한 걸 전제해서 본행에 책임 묻는 거야. 대리행위가 강행복 기반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면 원천적으로 본행에 책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표현들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쏟아져 나와. 이제 이제는 말 한마디로 알았던 거 정리했다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야. 강행복 기반의 무효는 절대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말도 알아들으니까 정리 반드시 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불법원의 급여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요 두 개 뒤에 나오지만 이미 다 공부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꼭 정리할 것. 그 다음 사회적 타당성. 이제 마지막 효력 요건 관련해서 이제 목적은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제 마지막 효력 요건이 남아있는데 법률행위 내용이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 요건 뭐가 좋다 무효다 이야기인데 거기 제일 밑에 17페이지 법조문 눈으로 읽으세요. 이제 공부가 된 사람 103조 조문 숫자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그만큼 중요해 103조니까 103조다가 선량한 봉속 기타 사일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놨는데 요게 이제 효력 요건 중에 사회적 타당성은 무효다 요걸 의미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방금 눈으로 읽어봤다시피 103조는 아무리 눈 씻고 몇 번 읽어봐도 도대체 선량한 봉속이 뭘 말하는지 사회질서가 뭔지 선량한 봉속에 반한 법률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고 추상적으로만 규정이 됐단 말이야. 요 103조처럼 법규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법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항을 법률 용어로 일반 조항 1이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103조 같은 일반 조항을 왜 두고 있는가? 이런 게 법공부의 기초 중에 센 기초인데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두고 있단 말이야. 다시 한 번만 머리를 써보라고 말이야. 묘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낼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적법성과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 말은 강행법규 결과적으로 위반한 것은 무효다 그 이야기겠죠. 임의규정 위반하면 유효니까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다 그 말은 결국 이제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다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강행법규는 뭐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선량한 봉속 사회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라고.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 그 말은
선량감에서 사일세 위반한 건 무효다. 요 규정 103조하고 똑같지 않냐 그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뭐 생각 없이 공부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 그런 값도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똑같다는 걸 알아. 그러면 문제는 이런 강행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왜 103조 같은 일반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가? 이걸 법공부의 기본이니까 먼저 생각을 해볼 거. 이런 걸 생각해보라고 그때 옛날에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초등학생도 아는 이런 걸 생각해보란 말이야. 갑이 본처가 있는 놈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꼬셨단 말이야. 아빠한테 사주겠다고. 이런 걸 첩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본처가 있는 사람은 첩을 둬서는 안 된다. 초등학생도 알아. 일불처럼 선량한 풍속에 반하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도 아는 이런 것들까지 본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첩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에다가 민법에다가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강행 규정으로. 그러면 그러나도 민법 조문 숫자는 1118개나 돼. 줄이고 줄인 것이. 근데 보편 타당성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까지 강행 규정으로 법에다가 규정을 해놓게 되면 여기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돼. 이렇게.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해놓게 되면 또는 도박하지 말아라. 초등도 안다 그 말. 사행심을 조정하니까. 갑이 도박판에서 돈 1억 원을 빌렸다. 뭐 그럼 아파트 줄게. 이런 거이면 도박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선량한 봉사 살짝 파니까 무효다. 초등학생도 안다 한 말이야. 사행심을 조정하고 도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근데 이런 것도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강행 규정으로 법에 또 명시를 해놓는다. 공이 계속 부를 거라고 말 이렇게. 이거 법으로 어떻게 딱 규제를 하냐 말. 따라서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또는 내용이 적법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강행법규로 다 규제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누구나 보편 타당성과 상식적인 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강행법규로 법에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이 뭐 해버리자. 조문 하나로 퉁쳐버리자 그 말이야. 그게 몇 조요? 103조. 따라서 척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거는 반사일생으로서 무효다. 103지반은 무효라는 소리야. 척계약을 규제하는 강행법규는 민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래 이런 일반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이냐 아니냐 모든 걸 다 강행법규로 규제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 저런 일반 조항을 둠으로써 일반 조항으로 상식적인 것들은 다 규제를 해버리자 해서 103조 같은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염두에 딱 두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반 조항은 법규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이야. 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봉석이 뭐냐? 선량한 봉석 반환을 법률 어떤 것이 있느냐? 법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결국 법원 또는 법관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놈의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 그 말이야.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반사일생으로 보고 있고 어떠한 사안들을 그 반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 집중 나온다는 건데 우리 교재를 보면 이런 것이 똥사듣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한 7, 80개가 막 두서없이 써졌어요. 문제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걸 다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어.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중요 판례 10여 개만 정확히 깨우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따라서 그 지적해 준 것만 공부하면 될 것이고 저로 돌아가서 먼저 첫 번째로 가로치니 바로 판단 시점은 점검을 딱 해야 되고 선량한 봉사 사일사의 반환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이유는 선량한 봉사나 사일사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가치 개념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부단이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법률행위 당시를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사일사 위반 효과에서 동그라미 위반 이제는 뒤에 공부를 했으니까 점검 딱 하고 반사질서성 무효인 경우도 절대 무효예요.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조 대항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서 한 10년째 묻고 있는 것이 우측에 96년 10월 25일자 판례죠.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
근데 이중매매 관련된 요 판례는 뒤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27페이지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도 점검 다시 하고, 반설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이 가능한가, 이건 하도 출제를 하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 권하죠. 추인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무효 원인이 소멸이 돼야 돼. 따라서 아까 강행법 기반의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무효 원인이 소멸이 안 되니까 추인이 불가능하다 가르쳐 드렸어. 그 대신 정 답답하면 그런 말들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면 거꾸로 기억하라고 가르쳐 줬죠. 추인이 가능한 걸로 거꾸로 뭐 가르쳐 줬나요? 내가 강의하면서 유일하게 이건 차라리 외워버리세요. 딱 하나 외워버리세요 한 게 딱 하나 있어. 뭐였던가요?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비준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이 두 가지는 추인이 가능하다.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로서 유효가 된다. 나머지는 X. 이런 주사를 외워보라 그렇죠. 그게 편하니까. 사실 외우라고 한 것도 못 외우니. 기억이나 나나요? 그런 말이?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불법원인 급여 더 칠번 보세요. 여기 불법원인 급여도 이제 자유자재로 갖고 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총칙을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수준이 좀 올라가셔야 된다고. 에? 뒤에 거하고 결부시켜서 물권법도 결부시키고 총칙 뒤에 나온 것도 결부시키고 그리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실력이 풍부해진다고. 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뇌 구조 바꾸시라고. 한 번 외워하는 것 갖고 1년 10도 울거먹을 생각 말고 꼭 뭘 한 번 외운 것 갖고 1년 12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앞물에 따고 뒷물에 따고 외운 거는 1년 내 풀어먹으려고 그래. 1년 내. 응? 다시 또 집중을 하자 말이야. 불법원인 급여 문제는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많이 써먹게 되니까 실명법 공부할 때도 불법원인 급여 이해 못하면은 실명법 자체가 이해가 안 돼버려.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 문제는 더더욱이 이번 과정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경우 갑이 아빠한테 주기로 약속을 해서 적계약을 체결했다. 적계약은 반서를 써서 무효다. 그럼 항상 묻는 거 기계처럼 정해졌죠. 첫째, 이행하기 전에는 아직 아파트 주기 전이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시험에 안 물어보고, 항상 물어보는 것은 이행한 후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무효니까 얘는 아파트에서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주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를 이행한 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걸 이행했으니까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항상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일반적으로 원칙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지겹도록 다뤘다고 말이야.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매매가 무효가 됐다. 똑같이 물어봐요.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건물, 대금 지불할 필요 없죠. 이건 안 물어보고, 또 이 경우도 이행한 후를 항상 묻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 전 매매대금 1억 지급 무효가 됐다. 그러면 이행한 거 돌려받을 수 있는가? 매도인 갑은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건물을 판하라. 매수인은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매매대금 1억은 판하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걸 우리는 민법 시간에 뭐라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다. 이리 공부한 적이 있었다 말. 이게 원칙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그 이야기인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면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고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해요. 그 반대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 경우도 만약에 뭐라 그래서 저 얘처럼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아파트를 되돌려 받게 되면은 여기서는 문제가 좀 생긴다고 말이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적계약이라는 반사질생을 한 자인데 이게 반환이 허용이 돼버리면 반사질생을 한 자에게 법이 절어가는 결과가 되니까 사회질서 정의관념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돌려받아버리면 얘가 또 못된 짓거리 계속 반복한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이런 버리장머리는 당연히 고쳐두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제 조문도 지금 숫자까지 외우고 다녀야죠. 지금쯤은 746조에다가 흔히 말하는 불법 원인 급여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줄여서 불법 압축시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다 그 말은 칠판의 사례처럼 적격처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 소유권 넘겨줬다. 이런 게 불법 원인 급여. 이런 불법 원인 급여 해당이 되면은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됐단 말이야. 따라서 우측의 사례하고 반대로 이 경우는 왼쪽 급여자가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 등을 행사해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 말할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 문제는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사례를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보자 말이야. 지금 첫 계약은 반설서 무효예요. 근데 우측의 의뢰에 아파트는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일단은 746조에 의해서 이 왼쪽의 갑은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상태에서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 원래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가 1000만 번 넘어가도 소유권은 당연히 왼쪽 갑이 보유를 할 거라고 말은. 등기는 시다발이야. 항상 민법 실체법인 민법이 항상 우위에 있고,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없으니까 소유권 넘어갈 일 없잖아요. 다 등기만 덜렁 넘어가도 이거는 시다발이니까 원인 무효가 되고 원래대로 하면, 따라서 소유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해버리더라 그 말할게. 그러니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게 소송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계약이 무효니까 등기 넘어가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갑 쪽에서 소유권 주사 반환 청구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일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는 거. 746조가 유명무실해져 버리더라는 거. 이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9년 11월 13일 날 판례가 변경이 돼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이제는 급부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도 누구에게 있다 기속이 된다, 상대만 기속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는 왼쪽 급여자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도 못하는데 이걸 바꿔서도 물어본단 말이야. 소유권이 물권이죠. 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나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적 조건 그러죠. 따라서 바꿔서 이게 물권적 조건에서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와. 이제는 바꿔서 물어볼 때도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부당이득 반환 조건은 물론이고 물권적 조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조건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맞추면서 이렇게 바꿔 똑같은 건데 바꿔서 물으면 또 틀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말이야. 틀리지 마세요. 우리가 물권 조건 배웠잖아. 이 판례는 물권 조건에서 출제된다고. 따라서 이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요 상대방이 넘어가 버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론서 놓고 보면은 모순이죠. 계약이 무효인데 소유권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왜 우리 판례가 79년도에 변경이 돼서 급부물에 대한 소유권도 상대방에 기속된 걸로 판례가 변경됐는가?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책에는 여기까지 딱 쓰여 있어. 그 마지막 판례가 그 상대방의 소유권 넘어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간다고 말이에요. 한 단계는 뭐를 더 나가느냐? 이렇게 이 사례를 딱 놓고 우리 이 아파트를 제3자 병에게 다시 양도를 했을 때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특히 얘가 악의인 경우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소유권이 얘한테 이제 넘어가 보니까 당연히 얘는 권리자로부터 권리 승계받은 거죠. 따라서 시간 중에도 여러 번 가르쳐줬다시피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으면 뭐 불문하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죠.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이걸 물어보니까 소유권 넘어가니까 어쨌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거기 사실서 위반은 모습권에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20페이지부터 이제 판례가 똥싸대게 막 장황하게만 늘어졌는데 한 7, 80개 막 써졌어. 또 뒤에 넘기면 더 가관이요. 여기 이제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뭐 19번 우측에 20번 해가지고 막 동사듣기 써놨다고 이게.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하냐고 이게. 예? 정리 정돈을 해야지. 따라서 이런 것들만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내니까 그 책 있는 순서대로 체크해 준 것만 읽으란 말이야. 왼쪽 20페이지에서 첫 번째 판례 무셔도 되고 두 번째 판례 한번 읽어두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좀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빌어먹을 놈이 내가 증언해주고 당신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가액의 3분의 1을 나에게 달라. 소송가액 1억이면 3천만 원 달라. 이런 게 유효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간쯤에 쓰였다시피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금품을 지불한 약정은 반선일서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정급 따서 한번 읽어보고 문제는 그 밑에 판례 두 개인데 지금 반선일서 성질은 해가지고 그 밑에 그 다음 국가 공권력이 기획된 거 두 개 판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 집중해야 돼요. 수준을 지금 자꾸 한 단계씩 올려두니까 이런 경우 이 갑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을이 갑을 공갈협박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공짜로 증여했다 증여 의사표를 한 사례인데 그러면 요거 이제 강박이라고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 증여 계약이 판사 일승으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됐다 그래서 판사 일승으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 말. 대신 그러면 얘는 보호가 안 되는가? 이제 공부가 됐기 때문에 강박의 의사표시는 110조 1항에 사기 강변 의사표시는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박 이유로 뭐 하면 되지? 취소해도 소유권 찾아오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강박에는 법적 순환이 사용됐다 해서 반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요 판례인데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의사표시 하자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말도 알아듣겠죠? 강박 이유로 뭐 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이야기야. 굳이 반사 일승으로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건데 이와 똑같은 판례가 그 밑에 판례야. 강박 주체가 국가 공권력인 경우도 마찬가지라 그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그냥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판례 요즘에 이제 물론 이론상은 이 판례가 정확히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시 한번 틀을 한번 살펴보자 말이에요. 틀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목적권, 효력요건 배우죠. 사회적 타당성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목적에. 근데 강박이랑 의사표시는 효력요건 중에 어디에 소속이 되나요? 의사표시 소속이 되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 아니야지. 근데 강박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 의사표시니까 효력요건 중에 의사표에 관련 효력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은 목적과는 효력요건을 못 갖춘 거고 소속이 다르죠. 이걸 구별할 줄 아나.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 하자하고 무엇은 구별하라. 의사표시하고 목적하고는 별개니까 구별 잘하라 그 말이야. 강박은 여기 해당이 되잖아. 의사표에 관련 효력요건 못 갖춘 거라고. 사회적 타당성은 요거하고 별개잖아. 목적은 효력요건 못 갖춘 것이고 딱 이제 판례는 이걸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실무상으로는 참 논란이 많다 그 말이야. 따라서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 말이야. 이런 판례들이 2012년도 이후부터 사법고시를 비롯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까지 아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이런 사건 때문에 이 판례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건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판례 공부 1년 한 사람 다 알아. 강박 있다 그래서 반설성 해주고 강박 취소하면 이거 다 알아. 이건 실력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그 이유를 지금 가르쳐 준다고 말이야.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산에 사는 김지태 씨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옛날에 삼성제약 이병철 씨보다도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이야. 부산일보사 이 양반 거였고 서울의 문화방송도 일부 이 사람 거였고 경향신문 사업도 이 사람 거였고 엄청난 재벌을 했다고. 근데 이제 1961년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런 다음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62년 1년 뒤에 중앙정보부에서 이 양반 잡아다가 엄청난 고문을 했어요. 고문총을 여기에 들이밀고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라. 공갈 협박도 사정없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절이 이제 사람 죽여서 강물 앞에 던져버려도 누가 못한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도 헌납각서서 전 재산을 다 헌납을 했어요. 이 헌납받은 재산권 만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정수정확회야. 들어봤나요? 박정희의 정자 유경수 숫자에서 정수정확회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거를 좀 뺏어갔으면 국가에 기속을 시키면 될 건데 이거를 사익으로 만들어본 거예요. 정수정확회를. 여기 재산이 지금 수조잖아요. 이걸 뺏어 만든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2012년 대선이 벌어질 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우리 아버지가 공갈 협박에서 전자 헌납했으니까 반환해라 이렇게. 왜 이때 소송을 제기했냐? 딸이 대선에 나왔잖아. 박근혜. 그래 그때 이걸 이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공갈 협박에서 헌납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패소를 당했어. 이걸 물어보는 판례예요. 왜 패소당했는가 연구해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척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강박조차가 중앙정부 국가 공권력이죠. 공갈 협박했죠. 근데도 이게 반사일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뭐 하라는 거예요? 취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취소권은 그래서 제척기간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물어봐.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 146조. 제척기간이 정해졌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 요거는 6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소송은 2012년도에 벌써 30년이 넘었어.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신들 억울하겠지만 공갈 협박 당해서 헌납한 거라고 인정이 되는데 뭐가 지나버렸다. 취소권을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 패소를 당했어. 그래서 이 판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반사일이 있어서 무효로 해주면 제척기간의 제한을 안 받죠? 그러면 이겼을 거라고. 왜 이런 판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론상은 정확히 맞아. 이걸 구별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에 적용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무효 취소 차이 때문에. 그 제척기간이 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물어본지 알겠죠? 취소권에. 여러분 똥된장 굴마다 10년 3년 외우고 다니지만 생각. 왜 중요한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판례가 엄청나게 사회적 여파를 일으켰고 그 2012년 이후에 이야기된 판례들이 시험에 쏟아나오고 있어. 사법고시부터 모든 대한민국 자격증 시험에 중개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 정도에서 알아두실까요? 먼저 뭐 정리하고 왜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가? 의사표시 하자하고 목적어는 조롱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이론상 정확히 맞아. 근데 이런 사건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는 제척기간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버리더란 거예요. 이게 요 판례가. 특히 국가 공권력이 강박의 주체인 경우도 반사일선으로 볼 필요가 없다. 유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일일서 위반을 유형해서 이제 우측에 내면 이런 것만 체크하라는 거예요. 먼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예를 들면 설령하면서 사일일서 대표를 반한다. 이제 그래서 무효다 그 얘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니은번이죠.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압도적으로 출제가 더 사례도 엄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매매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27페이지, 25페이지부터 별도로 쓰여진 이따가 집중 살펴보러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을번 요거는 왼쪽에 중간에 있는 판례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니을번이. 증언해 주는 데 거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정벌인 약정이 그 다음에 다 알겠지만 동그라미 시옷 요거 시옷 요거 초등학교 젊은 올해도 이거는 알아들어.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요건 알죠? 동그라미 시옷 요거는 공문을 증명으로 청탁하고 그 보수로 돈을 지불하는 약정 상시로 생각해도 반사일서 무효겠죠. 근데 종종 물어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시험에서 쏟아나오는 것이 21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 글씨 2개 판례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경우하고 강제집행 면탈
요게 흔히 말하는 게 동기 불법과 관련된 판례들인데 103조와 관련 정례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집중 출제된 판례가 요 두 개예요. 이따가 요 두 개 판례 집중 살펴를 하고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 마지막이니까 5분만.